김강민의 잡지사 7월호 5번째 페이지. CBS의 라이징 마스터 김영준 국방전문기자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에디터 한 명이 요새 몹쓸 증세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건데요? 김영준의 밀리터리가 시작된 이후에 군대 다시 가는 꿈을 자꾸 꾼다고 합니다. 식은땀 흘리면서 깨어나고. 그래서 이제 김영준 기자에게 하나 물어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군대 다시 가는 꿈은 좋은 꿈인가요? 악몽인가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흔한 꿈이 아닐까 싶은데 소위 말하는 나는 군대를 분명히 전역을 했는데 뭐 행정 오류가 났다고 해가지고 그동안 뭐 군대 기록이 뭐 무효가 돼가지고 다시 간다거나 네. 저도 뭐 몇 번 꾼 적이 있었거든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악몽입니다. 이거는. 김영준 밀리터리 덕후에게도 이건 악몽이다. 악몽이죠 당연히. 밀리터리 덕후고 뭐 국방 전문 기자고 다 사회에 있으니까 재밌는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지금 채택하고 있고 그래서 군에서 이런저런 뭐 안 좋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게 잠재의식 속에 남아서 꿈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당장 뭐 저도 그런 적도 있고 뭐 군대에서의 일이 다 뭐 좋은 일들만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악몽이 맞답니다. 예, 식은땀 흘리는 게 정상이다. 저 에디터는 저랑 이제 따로 만나서 뭐 복불고기라든지 어떤 보양식을 한번 먹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지지난주에 김형준의 밀리터리 헬리콥터 편이 나가고 나서 댓글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특히 아니 이제 미사일 한 방이면 헬기가 무력화되는 세상인데 무슨 헬기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하고 앉아있냐? 이렇게 헬기 무용론을 제기하는 댓글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제가 아마 1편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싫어하는 말이 게임 체인저라고. 맞아요. 그리고 또 싫어하는 말이 무슨 만능론, 그다음에 무슨 무용론. 이 두 말도 별로 안 좋아해요. 무용론 다 안 좋아한다. 네. 물론 무기 체계가 기술의 발전과 또 전장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도태되는 일은 생겨요. 그거는 뭐 인류 역사상 생기곤 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무용론이 사실 좀 섣부른 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19세기에 프랑스 해군에 청년 학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이 사람들이 생각이 뭐였냐면은 큰 배는 이제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조그만 어뢰정을 다수 만들어서 해군력을 쉽고 빠르게 작은 여러 배를 많이 만들어서 증강시킬 수 있다. 기동성을. 예, 이런 얘기였거든요. 네. 시원하게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예, 왜 망했느냐? 네. 일단 조그만 어뢰정이 요리조리 그 바다를 누비고 다닐 수 있다. 이거는 맞아요. 네. 그랬는데 파도가 세게 치면은 작은 배는 먼 바다에 못 나갑니다. 그렇지. 네. 그리고 어뢰정 같은 거를 남의 나라에 보낸다고 무력 시위가 안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어뢰정이 어뢰 쏜다고 큰 군함들이 다 맞아주지도 않고요. 어뢰정은 또 어뢰만 달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달 수 있는 장비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네. 큰 군함은 다른 것도 달고 다닙니다. 실제로 이건 군사학에서 나오는 말인데 네. 전쟁에는 이른바 전장의 안개라는 게 있어요. 전장의 안개. 이게 뭐냐? 사람이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불확실성입니다. 이 불확실성에 대처하려면은 어쨌든 우리는 종합적인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작은 무기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뭐 특정 무기 체계에 대한 무용론이 계속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뭐 전에 소개해드렸던 중국의 뭐 대함 탄도미사일 ASBM 때문에 항모 무용론이 나오고 또 뭐 지대공 미사일이 발전하고 또 드론이 발전하니까 헬기 무용론이 나와요. 네. 나오는 것 자체는 저도 알고 있어요. 네. 요즘은 드론이 그렇게 발전하고 그러니까 또 AI라는 첨단 과학 기술도 있고 네. 그래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예. 모든 걸 드론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정말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드론은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어요. AI는 좋은 참모가 돼서 인간의 결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AI는 인간만이 내릴 수 있는 윤리적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윤리적 결정. 그리고 드론이 당직 대신 서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지시 없이 살상하게 놔둘 수 없습니다. 그 고전적인 군사학 책인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네. 결론은 이거예요.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전쟁은 고도의 정치행위입니다. 이건 기계나 AI가 할 수가 없는 영역이고 결국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전쟁은 결국엔 사람이 하는 것이다. 네. 이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주제가요.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또 하나의 무기체계라고 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전차에 대해서 오늘 알아본다고요? 맞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궤도 차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좀 더 정확히는 장갑 차량이 맞을 것 같아요. 장갑 차량. 방호력을 갖춘 차량, 두꺼운 장갑을 둘러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전차가 있고 네. 장갑차가 있고 자주포가 있죠. 관련 지식이 없으면은 사실 이 셋은 헷갈려 보이거든요. 헷갈려.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예. 근데 용도가 다 달라요. 먼저 일단 전차부터. 전차. 예. 뭐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차가 제대로 힘을 못 쓰는 것 같다면서 무용론이 계속 나와요. 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찬찬히 뜯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고요. 그래요. 당장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시면은 서방에서 네. 우크라이나 군의 전차를 지원해준다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예. 쓸모가 없으면 왜 지원을 해주겠어요? 국 끓여 먹으라고 지원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쓸모가 없으면 받지도 않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예, 국 끓여 먹는 거 아니다. 좋습니다. 그럼 찬찬히 우리가 전차에 대해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차가 어디서 처음 등장했고 어떤 역할이었는지 궁금한데요. 뭐 어떻게 시작하게 된 겁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류의 과학기술은 전쟁과 함께 발전합니다. 어느 전쟁이죠? 이번엔 1차 세계대전이에요. 1차 세계대전. 네, 2차 세계대전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 1차 세계대전이에요. 네. 근데 1차 세계대전은 또 유럽 평야지대에서 서로 참호를 파고 대치하는 참호전이 많았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온 1917 같은 영화에서 보셨겠지만 쉽게 말해서 참호 파고 숨어 들어가서 적 참호를 점령하기 위해서 소총에 착검을 하고 돌격 앞으로 신호와 함께 돌격을 하다가 진흙탕에 발이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그리고 그렇죠. 기관총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 네, 이런 식으로 전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심하면은 사망자가 하루에 수만 명씩 나오고 그랬어요. 아무리 전쟁 중이라지만 이건 좀 심하다. 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죠. 그렇죠. 상식이 있다면. 심지어 영화에 보면 참호 안에 있어도 막 병 걸려가지고 막 다리 절단해야 되고. 그럼요. 참호족이라는 참호족. 질환 같은 거, 네. 동상도 있고 네. 별의 별일이 다 있었거든요. 네. 네. 그 당시 그랬는데.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영국군이 고안해낸 게 전차입니다. 싸움 전 수레차. 한자로는 이렇고요. 네. 쉽게 말해서 일단 불도저나 포크레인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바퀴 대신에 무한 궤도라는 걸 달아요. 이게 뭐냐? 바퀴 바깥쪽에 궤도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네. 이 궤도가 계속 굴러가면서 마치 바퀴 앞에 길을 깔아주는 것 같은 그런 컨베이어 원리입니다. 벨트가 이렇게 동그랗게 된 것처럼. 그렇죠. 예. 그러면은 좀 험한 지형도 돌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여기에 기관총하고 포를 달아서 앞에서 맞닥뜨리는 적을 공격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네. 이렇게 만든 게 영국의 마크 1이라고 세계 최초의 실전 투입 전차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마크 1. 네. 예. 전쟁터에 저런 게 나오니까 적 보병 입장에서는 혼비백산하죠. 그럼 이제 적을 끌고 적의 참호까지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야.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전차를 탱크라고 많이 부르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유가 있는데 네. 탱크는 원래 이걸 가르치는 명칭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물탱크 할 때 그 탱크였어요. 아, 그래요? 근데 왜 탱크가 전차를 가리키는 영어 보통 명사가 됐느냐? 네. 이 탱크가 이 전차의 목적을 감추기 위한 일종의 암호병이었어요. 암호명. 지금도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뭐 이른바 비닉 사업이라고 불리는 전에 말씀드렸던 뭐 현무 미사일이라든가 네. 혹은 뭐 그걸 쏘는 이동식 발사 차량, 이 테리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물건 중에 일부를 위장 명칭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보안 유지 때문에. 예. 뭔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 네. 하여튼 이 전차도 처음 나왔을 때는 신무기니까 물탱크 할 때 그 탱크에서 따서 탱크라고 불렀는데 네. 이게 굳어졌어요. 북한에선 땅크라고 불러요. 그렇죠. 땅크라고 하죠. 네네. 위장 명칭이었는데 이제 탱크라는 말이 굳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창이 있으면 방패가 있고 방패가 있으면 또 창이 생긴다고 영국의 마크 1에 독일이 대처법을 내놨다고요. 이걸 보병이 잡으려고 대전차 소총이란 물건을 내놨어요. 보통 소총은 사람한테 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이건 문자 그대로 전차에다 대고 쏘는 겁니다. 대전차 소총. 당시 쓰던 소총의 구경은 약 7에서 8mm 정도입니다. 네. 근데 이걸로는 전차가 안 뚫립니다. 철갑탄을 쏘면 뚫리는 경우도 있었었는데 네. 이걸 뚫으려고 지름이 10mm가 넘는 무지막지한 탄을 쏘는 총을 개발을 했어요. 네. 당연히 총 자체도 엄청 크고 무거워집니다. 그랬겠죠. 예. 지금 사진 아마 시청자분들 보고 계실 텐데 네. 이게 독일군의 대전차 소총입니다. M1918. 네, 연합군에 노획된 뒤에 찍힌 사진인데 네. 딱 보면 아시겠지만 사람 키보다 큽니다. 그러네요, 진짜. 네. 어마합니다. 당시에는 효과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크 1을 비롯해서 네. 처음 개발됐던 전차들 장갑이 이걸 막을 정도로 그렇게 두껍지가 않았거든요. 다만 전차도 가만히 놀고 있지가 않아가지고 네네. 전차 장갑이 두꺼워지면서 대전차 소총은 조금씩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두꺼운 방패가 등장한 셈인데 이제 그마저도 뚫으라는 무기가 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대전차 소총이 쇠퇴하니까 이번에는 대전차 포가 나옵니다. 포. 네, 대전차 포가 뭐냐면 그 전에 적을 포격할 때 곡사로 쏘는 야포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 여기다가 이제 전차를 때려잡을 수 있는 수준의 좀 작지만 효과적인 포탄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차에다 대고 쏘는 겁니다. 네. 직사로 쏘는 게 많았는데 네. 독일군의 88mm 대공포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대공용 그러니까 비행기를 잡는 데로 썼지만 전차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명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무기로서의 효용성이 높다고. 다만 대전차포가 또 맞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대전차포 같은 경우에는 위력은 강력해요. 전차를 한 방에 때려잡을 수가 있으니까. 네. 다만
전차를 굉장히 가까운 데서 마주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겠죠. 그리고 이동이 쉽지만은 않아요. 네. 당연하지만 무겁잖아요. 전차보다 느리니까 네. 미리 위장을 해놓고 매복해서 적 전차를 때려잡는 식으로 운용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거 위치가 들키면은 그거 맞는 적 전차가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그걸? 아니죠. 예. 끝장이죠. 당연히 대응을 예, 하죠. 예. 네. 아, 그런 문제가 있었다. 기동성이 너무 떨어져서 이제 대전차포는 거의 사라진 무기가 됐다. 아주 사라지지는 않았는데 네. 사실 지금도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아, 많이 쓰이지 뒤에 않죠. 설명드린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 같은 걸로도 대체가 됐어요. 그렇군요. 뒤에서 또 얘기해 보기로 하고. 그래서 전차는 또 어떻게 발전하게 됩니까? 기술이 발전하고 네. 대체로 아까 영국군의 마크 1 같은 경우에는 포탑이 옆쪽에 달려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 포탑이라는 게 생기면서 포를 포함해서 전차장이 타는 공간 같은 게 위로 올라간 타워가 하나 더 생깁니다. 네네. 그러면서 전차의 위력과 장갑이 실전을 겪으면서 계속 강화가 되죠. 네.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전차가 지상전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다 있어요. 적어도 지상 무기체계 가운데 전차를 정면으로 상대할 무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예. 그 당장 우리나라가 네. 생각이 없어가지고 전차를 2,000대쯤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우리 2,000대 갖고 있습니까? 예. 농담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전차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아, 그래요? 예. 다만 제왕이 곧 만능은 아닙니다. 아, 만능로는 우리가 계속 경계를 해야 된다는 네네. 거죠. 요즘은 예. 또 미사일이라든가 뭐 공격 헬기라든가 지금 복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와서 전차를 때려잡는 경우도 많죠. 다만 미사일은 비싸고요. 그리고 공격 헬기는 영원히 하늘에 떠다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미사일이나 헬기가 없었을 때는 전차가 만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없을 때도 만능은 아닙니다. 그때도 만능은 아니다. 왜냐? 예. 전차는 덩치가 엄청 커요. 네. 그리고 느립니다. 덩치가 크다는 걸 다른 말로 살짝 바꿔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그거는 안에 탈 수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많아진다는 뜻이 돼요. 안에서 네. 혹시 버스 운전해 보셨어요? 버스 운전 안 해봤죠, 제가. 아니면 큰 차는? 큰 차는 뭐 약간 SUV 정도죠. 네, 네. 큰 차를 운전해 보면 알지만 네. 우리가 안에서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전차가 어떤 도시를 점령하러 들어가요. 네. 그랬는데 지뢰를 밟거나 혹은 보병이 쏘는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에 당한다? 그러면 그대로 박살나는 거예요. 그걸 다 못 보는구나.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당한 러시아 전차들도 잘 보면은 네. 그때 보병이 제대로 엄호를 못 해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차는 보병이랑 항상 같이 다녀야 돼요. 아, 예. 예. 그러니까 보병이 제대로 엄호를 해줄 수 있다면 여전히 뭐 전차는 위력적인 무기다, 지상에서. 네. 다만 보병이 전차를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보병이랑 같이 다녀야 돼요. 보병이 상대국 전차를 상대할 수 있다. 네. 그런 방법이 있어요. 네, 어떻게? 대전차 소총은 세트했지만 네. 지금도 유효한 방법이 있는데 네. 먼저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미국의 FGM-148 제블린. 여기에 이 미사일에 탑어택이라고 하는 공격 모드가 있는데 네. 쉽게 말씀드리면 발사 직후에 미사일이 위쪽으로 급상승해서 전차를 정면이 아니라 위에서 공격을 해요. 위에서 떨어져요? 예. 전차는 위쪽이 상대적으로 장갑이 좀 더 얇거든요. 정면보다. 예. 그래서 박살이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우크라이나 군의 원조가 되면서 러시아군 전차를 상대로 엄청 전과를 올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차 무용론이 나오기도 했고. 근데 그 전투를 잘 살펴보면 우크라이나 군이 미리 잘 매복해서 방어하는 형국이었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군은 사전에 정찰도 잘 못하고 그리고 전차와 보병의 협동, 이걸 제병 협동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제대로 안 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쉽게 말씀드려서 전차가 제대로 진격을 하려면은 미리 지형 정찰도 잘 하고 그리고 보병이 미리 들어가서 어느 정도 방어하고 있는 부대를 제압도 하고 이렇게 그렇죠. 해야 되는데 네. 잘 안 됐다는 겁니다. 네. 잘 안 된 게 다행이긴 하지만요. 다만 이것도 만능이 아닙니다. 미사일이라는 말에서 대충 감 잡으셨을 수 있는데 네. 조준기랑 발사관까지 합치면은 이거 엄청 무거워요. 20kg가 넘습니다. 네. 제가 학생 때 지상군 페스티벌이라는 행사에 가가지고 네. 미군에서 가지고 나온 이 제블린을 들어봤거든요. 진짜 무거워요. 아무리 군인들이 체력이 좋아도 네. 군인들이 이걸 들고 뛰어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20kg? 네. 아, 그렇죠. 네. 예. 김영준 기자는 학생 때도 그런 페스티벌을 다녔군요. 워터밤 이런 데 안 가고 아까 뭐 지상군 페스티벌을 갔군요. 매번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탱크를 잡는 또 다른 무기가 있을까요? 미사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유도가 되는 건 아니고 네. 로켓이 또 있거든요. 이건 가벼워요. 소련에서 만든 RPG-7이 가장 유명합니다. 지난주 헬기 다뤘을 때 네. 블랙호크 다운에서 나오는 헬기를 격추시켰던 그 RPG-7입니다. 아, 그렇군요. 문제는 이게 전에 총기 시간에 AK 말씀드렸을 때처럼 네. 소련이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혁명을 한답시고 이것도 같이 전 세계에 뿌렸고요. 아, 세계 곳곳에 복제품. 네. 그리고 소련이 안 뿌린 곳에 중국이 복제해가지고 또 뿌려댔습니다.
엄청 그래서 많겠네. 테러리스트들이 많이 쓰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했고요. 네. 하여튼 얘는 유도가 안 되니까 음. 잘 조준해서 쏘는 방법밖에 없지만 대신에 값이 싸고 또 가벼워요. 제블린이 한 발에 얼마쯤 하는 줄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1억 원쯤? 1억 원? 네. 근데 그게 싼 거예요? 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이 문제가 뭐냐면은 네. 미사일 한 발에 그냥 1억이라는 거고 네. 이 미사일에 조준기를 결합해서 쏘게 돼 있는데 네. 조준기는 더 비싸요. 그렇겠죠. 예. 얼마예요, 조준기는? 조준기는 몇억 원 해요. 몇억 원? 네. 그렇군요. 근데 RPG는 하도 복제품들이 많아가지고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네. 비싸도 발사관이 한 200만 원, 그리고 로켓 한 발에 한 60만 원. 이것도 비싼 거 기준으로. 예. 이런 거 없을 때는 보병이 또 전차를 상대하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었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폭탄을 안고 보병이 전차 밑으로 들어가서 막 자폭하고 뭐 이런 영화에서 봤다 이거. 예, 그런 게 네. 있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걸 한 나라 중에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자폭을 했어요. 6.25 전쟁 때 그렇게 했어요. 네. 한국 전쟁 초기에 네. 이른바 T-34 쇼크라고 해가지고 네. 북한군이 소련에서 공여받은 T-34 탱크를 몰고 마구잡이로 밀고 내려오니까 네.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참전 용사분들이 목숨을 걸고 전차를 막 그런 식으로 막은 거예요. 눈물겨운 역사입니다. 저 상상이 안 가네요. 그 작전 수행하는 분의 그 마음이.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까 이제 뭐 전차와 보병의 협동이 중요하다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근데 이제 보병이 전차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동 속도가 차이가 나니까. 네. 그래서 나온 게 장갑차예요. 장갑차. 네. 네. 전차와 장갑차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장갑차가 더 가볍습니다. 가볍다. 네. 네. 그리고 보병을 태우는데 조금 더 중점을 뒀습니다. 진격하면서 전차 주위에 공격이 막 쏟아지면 전차는 버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따라다니는 보병들이 피해가 클 테니까 네. 장갑을 둘러가지고 보병들을 보호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네. 진군할 때는 전차랑 장갑차랑 같이 열지어서 가다가 복잡한 지역이거나 혹은 적을 마주쳤거나 해가지고 보병들의 능력이 필요하면은 보병들이 내려서 이걸 하차 전투라고 하는데 네. 전차랑 같이 싸웁니다. 도시 같은 데 들어가면은 전차가 못 보는 곳을 보병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을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실제로 보병 없는 전차는 전장에서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장갑차가 생긴 거고 네. 다만 이게 변종이 있는데 전차에 장갑차처럼 보병을 태울 수 있게 만든 전차가 있어요. 전차에도. 네,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전차라고 해가지고 보병을 한 서너 명 정도 태울 수 있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장갑차를 종류에 따라서 구분해 볼 수가 있다면서요? 네,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네, 먼저 병력 수송 장갑차 APC라고 하는데 Armored Personnel Carrier. 이거는 문자 그대로 병력 수송에 특화돼 있습니다. 네. 자체 전투 능력은 거의 없어요. 방어용으로 기관총 정도만 나는 정도. 예. 우리 육군에 K808 또는 806 백호 장갑차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이거예요. 맨 뒤에 있는 숫자가 그러니까 86 하는 숫자가 바퀴 숫자예요. 806이면은 바퀴가 806개? 아니요. 맨 뒤지니까 6개. 네. 808은 그치, 8개. 그렇겠지. 806개겠어요. 808개. 8개, 6개라는 네네. 겁니다. 예. 하여튼 808이 조금 더 길고 큽니다. 그리고 무기도 하나 더 달려 있고요. 네. 근데 이거는 또 궤도가 아니라 바퀴를 달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바퀴예요. 근데 네. 이 바퀴가 더 유리한 점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험준한 지형이 아닌 경우에는 바퀴가 도로 같은 거를 좀 더 덜 손상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도시 지역 작전이라 이런 데서 유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볍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걸 타봤거든요. 네. 네, 타봤는데 좌석이 그렇게 넓지는 않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맨몸으로 영상도 탔었는데. 하나 가져오셨네요. 맞습니다. 저기서 이제 보병들이 내리는 겁니다. 저런 네네.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네. 도시 지역으로 들어가서 작전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병력 수송 장갑차였고 또 하나는 뭡니까? 또 보병 전투차 IFV라는 게 있는데 IFV. Infantry Fighting Vehicle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건 보병이 탈 수는 있습니다. 탈 수 있는데 이게 수송 능력보다 자체적인 공격 능력에도 좀 신경을 쓴 거예요. 네. 기관총은 물론이고 또 기관포에다가 심하면 대전차 미사일까지 답니다. 요즘은 대전차 미사일 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이거 자체로 전차를 그래도 한두 대는 상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차보다는 부족하지만 그런 대로 좀 상대할 수가 있어요. 특히 전차 부대가 좀 노후된 나라라면은 더더욱 상대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런 무기를 많이 갖추려면 또 이것저것 많이 싣고 그래야 되니까 정작 원래의 목적이었던 보병들이 타는 건 불편해지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네. 그래서 이거를 패러디한 그 유명한 짤방 같은 게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이게 무한 루프로 돌게 되는 그런 걸 설명하는 건데 네. 처음에는 전차에서 탱크가 하나 있었는데 네. 예, 보병들이 따라잡지 못해서 이런저런 걸 하다가 결국은 이제 다시 또 보병들이 장갑차를 따라가게 된다. 예,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입니다. 저게 이제 무한 반복된다. 네네. 예. 다만 네. 몇몇 전쟁터에서는 장갑차가 전차보다 나은 경우도 있었어요. 네. 왜냐? 네. 게릴라전 같은 경우에는 전차보다 장갑차가 유용했는데
일단 게릴라전을 하는 입장이 아니고 뭐 베트남전이나 뭐 이라크전처럼 게릴라를 막는 입장이라면은 네. 사실 게릴라 부대는 전차 같은 걸 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보급이 안 되니까 일단 네. 정규군이 아니니까요. 네. 예.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을 상대하기 위해선 장갑차로도 또 충분하고 오히려 크고 무거운 전차로는 못 들어가는 곳을 장갑차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차보다 장갑차가 싸고요.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차까지는 필요가 없는 전쟁터로 간다면 수송기로 장갑차면은 훨씬 많이 빨리 실어 나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또 이런 상황에서는 장갑차가 훨씬 유리하다. 해병대에서도 장갑차를 쓴다면서요? 예, 이건 약간 번외편인데 네. 해병대에는 상륙 돌격 장갑차라는 게 있습니다. 상륙하면서 장갑차가 바다로 나가가지고 물에 둥둥 떠서 엔진을 돌려가지고 육지로 가는 거예요. 네. 예. 해안에 내려서 뒤쪽에 해치가 열리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해병대원들이 뛰어내려가지고 상륙을 하는 거예요. 네네. 우리나라에 카브라는 게 있는데 이건 미 해병대의 AAV-7A1이라는 장갑차를 기술 도입해서 만든 겁니다. 야, 저런 식으로 상륙을 하는 거죠, 지금? 네, 이게 2년 전 국군의 날에 촬영된 사진인데요. 예, 이렇게 카브를 타고 해병대원들이 돌격해가지고 네. 해안에 내려서 적지를 점령을 하는 겁니다. APC에 가까워요, 이거는. 네네. 네. 타본분들 말씀을 제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육지로 돌격하다 보면은 방수는 되지만 이게 완전히 물이 안 들어오고 이런 건 아니어가지고 물이 들어와요? 조금씩 들어온대요. 그래서 물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시끄럽고 매연도 나오고 그다음에 기다리는 동안 화장실 못 가고 고충이 굉장히 많다고 쉽지 하더라고요. 않네. 예. 네. 그래서 안에 타시는 해병대원분들이 고생을 또 많이 한대요. 네. 다만 물에 떠갈 수 있는 장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작년에 태풍 흰남노 때문에 흰남노. 예. 네, 포항시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었는데 네네. 이때 이 장갑차가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인명 구조에 톡톡히 역할을 했습니다. 또 그런 역할을 했었군요. 네. 예. 뭐 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브2라는 걸 또 개발하고 있는데 네. 여기는 또 IFB처럼 포를 단다고 하더라고요. 보병전투차. 네네. 예. 미 해병대에는 LAV-25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이건 IFV에 가까워요. 물에 떠다니는데 또 거기에 기관포까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지상에서 화력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IFB 보병전투차 중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그럼 뭐가 있습니까? 두 개가 있습니다. 예. 네. 하나에서 만든 K21이 있고요. 그 다음에 AS21 레드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K21이 우리나라 최초의 IFV로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 육군에서 채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레드백은 K21을 기반으로 더 발전시켜서 만든 모델이고 네. 호주 육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차기 장갑차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데 이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호주 육군? 네, 독일이랑 경쟁하고 있어요. 네. 어떤 무기든지 간에 사실 방위산업의 유일한 고객은 국가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무기를 개발하게 되면은 그 나라 군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일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네네. 제가 작년에 이 레드백을 육군에서 테스트하는 현장에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엄청 빠르네요. 지금 동영상에서 보시는 대로 굉장히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저게 레드백. 네. 그리고 저 장갑차는 시끄러울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에요. 생각보다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요? 궤도를 고무로 된 걸 달았대요. 네, 그래가지고- 저거 앞에서 찍으면서도 무섭겠다, 그죠? 네.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좀 영상으로는 무서웠을 그렇게 것 보이는데 실제로 있는 입장에서는 예. 뭐 옆에로 좀 스쳐 지나가니까 좀 짜릿한 뭐 그런 것도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생각보다 엄청 빠르네요. 아무튼 이 기술을 가지고 K21을 더 개량하거나 뭐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거는 미래의 일이니까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 네. 그래요. 전차와 장갑차까지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주포는 뭔가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전차와 장갑차의 주포는 다 직사화기입니다. 말 그대로 직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직선은 아니고요. 실제로는 약간 포물선을 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크게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포는 그러니까 자주포의 포는 네. 직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포물선을 그리는 포물선을 크게 그리는 곡사화기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랑 공격해야 되는 적 사이에 산이 있어요. 근데 이러면 직사화기로 공격을 못 하겠죠. 그렇죠. 산을 넘어야 되니까. 그 대신 산을 넘으려면 곡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포물선을 그리면서 미사일처럼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네. 산을 넘어서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무기체계인데 화약을 무기로 쓸 때부터 있었던 무기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무식하게 큰 쇠구슬을 포에다가 넣고 화약의 힘으로 그거를 쐈거든요. 네. 이게 따로 폭발을 하는진 않았고 나중에는 폭발하는 것도 나왔는데 폭발 안 해도 사람을 살상하기에는 사실은 충분했다고 그거 합니다. 맞으면 뭐 끝나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뭐 기술이 발달하면서 포탄 자체가 폭발하는 식으로 바뀌기도 했고요. 다만 이동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다 바퀴를 달아가지고 차, 그다음에 뭐 말 같은 거, 그다음에 나중에는 헬기 이런 걸로 끌고 다니고 했어요. 예. 이걸 견인포라고 해요. 그렇군요. 자주포의 원리가 뭐냐면은 네. 이 견인포를 스스로 달릴 주
해가지고 견인포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엔진 달고 장갑 달고 바퀴 달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주포군요. 예. 장점이 많아져요. 일단 기갑 부대랑 속도를 맞추면서 포병 화력 지원을 해주기가 좋아지고요. 네. 그리고 포병이 위력이 강력한 건 맞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에 대포병 레이더 같은 게 발달해가지고 네네. 쉽게 말씀드리면 맞는 쪽에서 적군이 나한테 어디서 쐈는지 이걸 레이더를 통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예, 이런 레이더가 있어요 실제로. 예. 그러면서 위치를 들키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러면 쏘고 나면 튀어야겠죠. 근데 튀려면 바퀴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빨리 이동해야 되니까 예. 튀기가 좋겠죠. 그리고 포 자체가 차량이다 보니까 포탄도 좀 더 많이 싣고 다닐 수가 있고 네. 또 장갑이 달려있다 보니까 기존의 포에 사람이 붙어있는 것보다 좀 더 방어력도 생깁니다. 물론 장갑이 막 전차만큼 두껍지는 않아요. 네. 그래도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네. 그렇죠. 또 하나가 원래 포는 직접 조준을 해가지고 쏘는 게 아니에요. 네. 어디를 포격해야 되는지 좌표를 받아가지고 거기까지 날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계산해서 쏘는 간접 조준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거를 계산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네. 직접 표적을 보고 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곡사로 날아가면은 바람은 어디서 어떻게 불고 그다음에 뭐 기상은 어떻게 되고 그렇지. 이런 걸 일일이 다 계산해가지고 정밀하게 해야겠죠. 거기다가 뭐 장약을 얼마나 넣을 건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옛날에 이거 다 사람이 했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삼각함수 적용해가지고 다 일일이 계산을 했어요. 네. 근데 요즘 자주포에는 네. 사격 통제 장치라는 게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그 계산을 다 해주고 아하. 그 계산한 대로 포도 자동으로 움직여주기도 합니다. 네. 훨씬 최신의 편리하네.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우리나라 K9 자주포 같은 경우엔 정지 상태에서 네. 사격 명령이 떨어지면은 30초 안에 조준 완료해가지고 초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계가 알아서 30초 안에 네. K9은 해준다. 옛날 같으면은 사람이 일일이 각도 몇 도인지 계산해가지고 일일이 다 돌려가지고 이제 포신 겨냥하고 있었을 거예요. 곽재식 작가 같은 천재들이 일일이 네. 계산을 했을 텐데 이제 기계가 알아서 해준다. 안 그래도 이제 K9 자주포가 우리 방산 수출의 효자 품목 아닙니까? 맞아요. 네. 뭐 노르웨이, 호주, 인도, 이집트, 폴란드 많이도 팔렸습니다. 아마 더 팔릴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하지만 실전에서 성능을 입증한 자주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왜 실전을 했느냐? 네. 2010년 11월 23일 벌어졌던 연평도 포격전에서 우리가 북한의 포병 사격을 받았죠. 네. 선제 공격을 받았는데 네. 그때 상황이 당시 연평도에 주둔했던 해병대 K9 부대가 네. 남쪽으로 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그때 갑자기 북한군이 도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K9 부대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네. 일단 포격이 멈출 때까지 진지에 들어갔어요. 이걸 포상이라고 합니다. 포 전용 진지라고 해가지고 그 안으로 대피한 다음에 북한군 포격이 멈췄잖아요. 바로 나와가지고 북한에 대응 사격을 했어요. 예. 첫 대응 사격이 첫 포탄을 맞은 뒤로부터 13분 걸렸습니다. 13분. 예. 예. 엄청 빠른 겁니다. 13분 빠른 거다. 엄청 빠른 거예요. 거다. 예. 예. 일단 포격이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죠. 네. 예. 그리고 연평도 남쪽 방향으로 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네. 포탄은 북쪽에서 날아왔겠죠. 돌려야죠. 북쪽으로 다시 돌려야죠. 예. 그리고 레이더로 네. 어디서 쐈는지 알아내야 돼요. 네. 그래서 거기를 겨냥해서 쏴야겠죠. 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남은 탄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러면 그 탄을 어디서 갖고 왔느냐? 사람이 일일이 다 갖고 왔습니다. 다시 사람 일일이 오면서 채워야 된다. 참고로 155mm 포탄을 쓰는데 네. 이 155mm 포탄 하나에 40kg가 넘습니다. 이걸 사람이 일일이 다 옮기면서 80여 발을 북한군에 대응 사격을 했어요. 야, 그럼 13분이면 진짜 빠른 거네. 진짜 빠른 거예요. 예. 안 그래도 바로 다음 날에 네. 11월 24일에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렸고요. 네. 그래서 김태형 국방부 장관이 거기에 출석을 했는데 네. 왜 13분이나 걸렸냐고 국회의원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 그때 김태형 국방부 장관이 했던 유명한 말이 이겁니다. 네. 전쟁은 스타크래프트가 아닙니다. 정확한 말은 이래요. 예. 마치 스타크래프트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는 당연히 쏘게 되면 바로 됩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그 포탄이 여기저기 낙하하면서 여기저기 피해가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즉흥 사격한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쟁은 스타크래프트가 아닙니다. 그 게임이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는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일이겠지만 무기의 성능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또 실전에서 검증됐느냐 아니냐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K9은 검증은 검증이 된 됐다. 셈이죠.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오늘 전차, 장갑차, 자주포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마치기 전에 이거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 네. 정리하면 전차는 커다란 직사포를 달고 이 포를 통해서 진격하면서 싸우기 위한 거고요. 네. 장갑차는 보병을 실어 나르되 중점은 보병에 있는 거죠. 대신에 어떤 장갑차는 기관포를 달아서 자체 전투 기능도 어느 정도 갖췄다. 그리고 자주포는 곡사포를 싣고 먼 거리에 있는 적을 곡사화기로 공격하기 위한 무기다. 네. 이렇게 되는 셈이죠. 그렇습니다. 예.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네. 특히 아무래도 포가 커다랗다 보니까 네. 전차하고 자주포를 많이 헷갈려 하는데 네. 이게 대통령도 헷갈려 하더라고요.
예. 현 대통령? 예, 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네. 예. 작년에 대통령이 방산업체 갔다가 네. K9 자주포를 보면서 탱크랑 포를 결합한 무기가 없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포신을 낮추면 탱크 같은 기능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방산업체 직원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일단 둘 다 틀린 말입니다. 둘 다 틀렸다. 네. 뭐가 잘못됐죠? 첫 번째, 네. 탱크라는 말 자체가 포가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하는 얘기예요. 포를 달지 않은 전차도 물론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건 특수목적 전차예요. 예를 들어서 군안 전차처럼 진창에 빠진 아군 전차를 끌어낸다거나 네. 혹은 가교 전차처럼 네. 하천에 임시 다리를 만든다든가 네. 이러려면 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기존 전차 차체랑 엔진을 가지고 만들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전투에 쓰이는 전차는 기본적으로 다 포를 달고 있어요. 네. 두 번째, 자주포의 포신을 낮춘다고 탱크랑 같은 기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곡사 말고 직사로 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네네. 그 자체는 가능한데 네. 자주포는 원래 먼 거리에 있는 적을 보고 공격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직사로 쏘면 전차만큼 효율이 안 나옵니다. 위력은 강력해요. 위력은 할 수는 강력한데, 있는데. 예, 위력은 강력한데 여러 가지 네. 문제가 있습니다. 예.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전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네. 예를 들어서 자주포 근처에 있던 부대가 우리 부대가 다 전멸하고 적 전차가 밀려드는 상황이에요. 예. 그럼 그걸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당할 수는 뭐라도 없잖아요. 해야죠. 그러니까 네. 최후의 상황을 위해서 그걸 대비하는 직사 사격 훈련 자체는 합니다. 훈련도 하는군요. 다만 하기는. 최후의 수단이다. 주 목적은 그게 아니다. 그렇군요. 자, 제가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한 가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만능 무기는 없습니다. 없다. 네. 상황에 적합한 무기는 있습니다. 네. 전차랑 장갑차 그리고 자주포도 처음 만들 때는 개판 있는 경우도 많았고 허점도 많았고 또 완벽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훈련을 하고 또 실전을 치르면서 그 나라가 처한 환경과 함께 기술의 발전에 맞게 야전 군인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가지고 지금처럼 발전하게 된 겁니다. 네. 무기 체계는 원래 실제 전장에서 쓰는 거잖아요. 네. 사람 목숨을 거는 거니까 그걸 타고 목숨 거는 사람들 말을 들어야죠. 그걸 잘 반영해야 그렇죠. 그만큼 발전하는 법입니다. 예. 참고로 시각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아마 우리가 고속도로 운전을 하거나 혹은 네. 기차역 같은 데서 가끔씩 보실 일이 있을 보여요, 텐데 도로에서. 예. 그렇죠. 예. 예. 이게 실려가는 모습이 보이죠. 네. 쉽게 구분하는 건 이런 식이에요. 포신이 차체보다 길고 그다음에 크고 각도가 위쪽으로 뻗어 있다. 네. 그럼 자주포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주포. 예. 예. 왜냐하면 곡사로 써야 되니까 포신을 위로 올리거든요. 그렇겠죠. 예. 예. 전차는 사람이 앉아서 탑니다. 네. 그리고 최전방에 서기 때문에 면적을 아무래도 좀 줄이려고 차체 높이를 낮추려고 해요. 높이가 낮다. 네네. 그래서 차체가 좀 납작한 편이고 네. 포가 대체로 수평으로 뻗어 있어요. 장갑차는 포가 아예 없거나 혹은 전차보다 좀 작아요. 예. 그리고 차체 자체도 전차보다는 조금 작죠. 작고. 예.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네. 헷갈릴 수 있는 장갑 차량인데 오늘 잡지사 오늘 에피소드를 들으셨다면 앞으로 잘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주제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하늘에서 적에게 폭탄을 쏟아붓는 폭격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격기에 대해서. 세계대전 때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고 지금도 왜 뉴스를 보면은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돼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폭격기가 왜 또 전쟁터에서 활약을 했고 왜 공포의 대상이 됐는지 그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기대해 보면서 CBS 김형준 국방전문기자 보내드리겠습니다. 김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